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결제 서비스 기업 다날에 대해 한번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2000년에 세계 최초로 휴대폰 결제 이걸 시작했고 지금도 이 분야에선 점유율 1위죠. 올해 1분기 실적 보니까 휴대폰 결제랑 신용카드 피지, 그러니까 결제 대행 사업이 각각 딱 40%씩 아주 안정적인 기반이에요. 글쎄요. 안정적이라고 하기엔 아직 좀 물론 휴대폰 결제 1위는 맞는데 전체 피지 시장에서 보면 점유율이 그렇게 압도적인 건 아니거든요. 특히 신용카드 쪽은 경쟁이 워낙 치열하잖아요. 간편 결제 때문에 거래액 자체는 늘어도 예전에 게임사 매출 의존도가 높았던 걸 생각하면 여전히 특정 산업 변동성에 좀 취약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 그렇죠. 하지만 그 핵심 사업 자체가 아직은 꽤 탄탄하다는 게 중요하죠. 휴대폰 결제만 봐도 월 한도가 100만 원까지 올랐고 또 쓸 수 있는 나이도 만 12세로 내려갔잖아요. 그래서 2023년 누적 거래액이 벌써 6조 7천억 원을 넘었어요. 삼성전자, 카카오, 네이버 같은 큰 회사들부터 게임 사업 플랫폼까지 고객사도 탄탄하고요. 신용카드 결제도 온라인이랑 모바일 게임사, 그리고 카페24나 에이블리, 숲 같은 플랫폼 쪽 매출이 다시 좀 살아나고 있고요. 네, 거래량, 그러니까 큐가 늘어나는 건 좋은 신호죠. 근데 이제 수수료율, 피 경쟁이 심해지면 수익성 개선은 좀 제한적일 수 있다는 거죠. 결국 이익이 얼마나 남느냐, 이게 중요하니까요. 그리고 경쟁사들이 가만히 있진 않을 거고요. 계속 추격해 오겠죠. 네, 맞아요. 그래서 다날도 신규 서비스에 힘을 많이 쏟는 것 같아요. 특히 그 신용 데이터가 부족한 분들, 신파일러라고 하죠. 이분들을 위한 서비스가 눈에 띄더라고요. 다모음 앱이라고 선불 충전 서비스인데 다날만의 대한 신용 평가 모델 NDS라고 부르던데 이걸로 리스크 관리를 한대요. 통신료 납부 내역 같은 걸 분다고 하더라고요. 초기 거래액이 예상보다 훨씬 잘 나온다고 하고요. 국내에 이런 분들이 한 1200만 병 정도 되니까 시장이 꽤 큰 거죠. 그 NDS 모델 흥미롭긴 한데 실제 대규모 서비스 환경에서도 그게 안정적으로 돌아갈지는 좀 지켜봐야 합니다. 그리고 곧 인가받을 거라 기대한다는 BNPL, 후불 결제. 이건 네이버, 카카오, 토스 같은 정말 큰 플랫폼들이 이미 다 하고 있잖아요. 후발주자인데 얼마나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지. 글쎄요. 대손 관리가 핵심인데 NDS 모델이 경기 침체 같은 외부 충격에도 정말 강할지 이것도 아직은 검증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 물론 도전 과제죠. 근데 그 NDS 덕분에 BNPL 인가 심사 때도 체납 관리 능력을 좋게 평가받았다고 하니까 좀 기대해 볼 만하지 않을까요? 작년 9월에 법 개정되고 시작한 선불 대행 서비스, 이것도 수익성 중심으로 조심스럽게 접근하면서 서울시 바우처 사업 같은 지자체 협력 성과도 기대된다고 하고요. 근데 수익성만 너무 따지다가 시장 확대 기회를 놓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신사업은 초반에 좀 과감해야 할 때도 있는데 말이죠. 그리고 그 NDS 모델 자체도 정확히 어떤 데이터를 어떻게 쓰는 건지 좀 더 투명하게 공개될 필요도 있어 보이고요. 아, 그렇죠. 자, 이제 해외 쪽으로 한번 볼까요? 여기가 다날의 좀 차별점인 것 같아요. 비자, 알리페이, 위챗페이, 페이팔 이런 메이저 회사들이랑 다 협력해서 해외 사용자들이 우리 콘텐츠 쉽게 결제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요즘 중국 관광객 다시 늘면서 위챗페이 QR 결제액도 많이 늘고 있다고 하고요. 특히 국내 최초로 시작했다는 외국인 유학생 학비 결제 서비스, 이게 좀 주목할 만해요. 유학생 학비 결제 시장이요? 그걸 연간 1,000억 원 규모도 본다. 이건 좀 너무 낙관적인 예치가 아닐까요? 외국인 대상 서비스는 이미 와우패스 같은 강자들이 있고 또 주요 거점마다 키오스크 깔고 운영하는 비용도 만만치 않을 텐데요. 환율이나 국제정세 같은 외부 변수에도 너무 취약하고요. 네, 그런 점들을 아마 고려해서 외국인 올인원 서비스를 준비 중인 것 같아요. 올해 3분기에 나온다는데 선불카드 발급해서 온오프라인 결제 다 되게 하고 환전, 송금까지 한 번에 국내 외국인 비중이 5%나 된다니까 잠재력은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미래 성장 동력하면 역시 가상자산 아니겠습니까? 계열사 다날 핀테크 통해서요. 아, 가상자산. 근데 여긴 아직 국내 규제 불확실성이 너무 크죠. 이게 가장 큰 위험 요인이에요. 페이코인도 과거에 상장 폐지됐다가 재상장한 이력이 있잖아요. 투자자 신뢰 회복부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국내 유일하게 전 과정 경험했다는 것도 특정 방식의 특허일 텐데 만약에 나중에 규제가 다른 방향으로 정해지면 그게 다 소용 없어질 수도 있는 거고요.
하지만 페이팔, 마스터카드, 비자 같은 글로벌 기업들이랑 협력해서 마스터카드 가상자산 충전카드까지 내놨잖아요. 전 세계 마스터카드 가맹점 덤서 다 쓸 수 있다는 건 엄청난 장점이죠. 이게 미국 스트라이프 모델이랑 비슷하다고 하던데 특히 국경 간 결제나 송금에서 스테이블 코인 활용도가 높아지는 추세랑도 잘 맞는 것 같고요. 최근에 베트남 잘로페이랑 MOU 맺고 나서 베트남 정부가 가상자산 거래 허용 발표한 것도 좋은 신호 아닌가요? 글로벌 파트너십이나 마스터카드 연계도 당장 국내 사용은 좀 제한적이잖아요. 해외에서 발급받고 써야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실제 수익 기여는 아직 미미할 수 있습니다. 규제가 언제 어떻게 완화될지도 모르는데 너무 많은 자원을 투입하는 건 아닌지 리스크가 너무 크다고 봅니다. 리오드 형태의 스테이블 코인 활용 계획도 핵심 결제 기능에 비하면 파급력은 작아 보이고요. 네, 그런 와중에 비핵심 사업 정리도 하고 있죠. 로봇 카페 비트 코퍼레이션 지분 전리하고 다날 F&B 매각 추진하고 이건 효율성을 높이려는 선택과 집중으로 봐야겠죠. 다날 엔터테인먼트가 뮤지컬 알라딘으로 STO, 토큰 증권 발행 심사받는 것도 새로운 시장 선점하려는 노력이고요. 구조조정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과거 투자가 성공하지 못했다는 걸 보여주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STO 시장 자체도 아직 정말 초기 단계라 성공을 장담하기는 어렵죠. 결국 다날은 기존 핵심 사업 경쟁력을 계속 지키면서 동시에 BNPL, 외국인 서비스, 가상자선, 이 많은 신규 사업들을 다 성공시켜야 하는 정말 어려운 과제를 안고 있는 셈입니다. 맞습니다. 다날은 그 휴대폰 결제라는 안정적인 기반 위에 NDS라는 기술로 포용금융도 하고 외국인 서비스도 하고 더 나아가서 글로벌 가상자산 결제 인프라까지 정말 야심찬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죠. 혁신으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려는 노력이 돋보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너무 많은 전선에서 싸우고 있는 건 아닐까요? 이 신사업들이 잠재력만큼이나 위험도 큰데 과연 핵심 사업 경쟁력을 유지하면서 이 모든 걸 다 성공적으로 관리하고 실행할 수 있을지 그게 관건입니다. 자칫하면 이 다각화가 위험 분산이 아니라 오히려 위험 확대로 이어지진 않을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